구의 몸을 잘 감추고 나도 따라 죽겠다는 다짐은 취소다. 그건 구가 죽지 않았을 때에나 할 수 있었던 나약하고 병신 같은 생각이다. 구의 몸을 잘 감추겠다니 대체 어디에 감추겠다는 말인가. 살아있는 구도 감추지 못하고 결국 들켜버린 주제에 나도 따라 죽겠다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나는 너를 먹을 거야. 너를 먹고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야.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던 괴물 같은 놈들이 모조리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버림받아 죽고 그 주검이 산산이 흩어져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나는 살아있을 거야. 죽은 너와 끝까지 살아남아 내가 죽어야 너도 죽게 만들 거야. 너를 따라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 죽게 만들 거야. 네가 사라지도록 두고 보진 않을 거야. 살아남을 거야. 살아서 너를 기억할 거야. 안녕하세요. 오뚜행이에요.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 최진영 작가님의 구의 증명을 읽고 크나큰 파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구의 증명은 워낙 유명한 소설, 유명한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식인이라는 행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불호의 감정을 가지고 조금은 편견을 가지고 책장을 열었는데 책장을 덮을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전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구의 증명에서 구라는 인물은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구,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나누는데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순히 이성적 사랑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애착 관계, 그리고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나를 투영하는 정도의 그런 애착을 보이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남자 주인공 구에게는 엄청난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구 스스로 만든 빚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빚이었어요. 아,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갚아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채 감내하기도 전에, 채 인정하기도 전에 본인에게 떠안겨진 억울한 빚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갚고자 발버둥 치고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눈 떠있는 시간에 노동을 거듭해도 그 빚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불어나기만 하는 무서운 빚입니다. 자기를 올가매는 올가미 같은 빚,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버리는 늪 같은 빚,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도 계속 마이너스 이상하게 불어나기만 하는 빚.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죽을 때까지 갚지 못한다면 본인의 장기를 꺼내서라도 갚아야 하는 빚. 그렇기에 구에게 어쩌면 빚은 죽음보다도 무서운 존재였겠죠. 빚, 가난. 남자 구는 빨리 죽게 됩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던 구와 담은 빚쟁이에게 발각이 되고 구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담은 그런 구의 몸을 지키고자 합니다.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데가 없죠. 살아있을 때조차 빚쟁이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죽은 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구의 몸을 어디에 숨기겠어요? 구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해체하고 장기를 꺼내어 갈까봐 그 사랑스러운 나의 하나밖에 없는 구의 몸을 그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나의 구의 몸을 갈기갈기 찢을까봐 살아있을 때도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구가 죽은 후에도 그 짐을 짊어지게 될까봐 담은 구의 몸을 천천히 하나씩 먹기로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구의 몸을 하나씩 집어넣음으로써 구의 생명의 연장을 돕는다, 구의 존재의 연장을 돕는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식인을 용인하고 식인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식인에 전혀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 식인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담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에 대한 원인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사회로 시선을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가난을 대물림 받고 그 대물림 받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회적 구조와 그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지만 또 생명을 연장해 나가야 하는, 어찌어찌 살아나가야 하는 그들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삶을 격변시킬 수 있는 거대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알아보고 반응해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최근에 제가 최 사장 작가님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6, 7년 전쯤, 5년 전쯤 한번 읽었었는데 그때에는 이게 이렇게 재밌었나 싶어요. 지금 읽으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흡수되는 게 달라요. 이제 나이도 들고 좀 사회에 대한 경험치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다르고 흡수되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제독하면서 고대에서부터 생긴 불평등한 계급 사회에 대해서 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생긴 불평등한 계급 사회의 맥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이 맥을 만들어낸 것은 생산수단이라고 해요. 새로운 자본을, 새로운 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생산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생산수단을 가지고 태어난 자본가들은 계속해서 자본을 만들어내고 부의 맥을 이어가지만 그것이 없이 태어난 노동자들은 평생을 바쳐도 그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흙수저는 평생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로또를 맞지 않는 이상. 그런데 군은 생산수단이 없고 제로의 삶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마이너스의 삶에서 시작했으니 그 출발 지점이 저 밑에, 저 땅 밑에, 더 지하 굴 속에 있었으니 그 삶이 오죽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독했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도 생각이 났어요. 농경 사회로 우리 인류가 진입을 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이 되고 그 잉여 생산물이 발생되면서 또 엘리트 계급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잉여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은 따로 그 잉여 생산물로 띵가띵가 노는 엘리트 계급은 또 따로 그때부터 계급 사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인류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그 우리 인류의 걱정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엘리트 계급이 또 자신들의 계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없는 두려움의 존재를 만들어내서 신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을 만들어내서 자기 자신이 신에게서 권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떠받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를 하면서 그 맥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라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주 먼 시간부터 쌓아온 불평등한 구조, 자본의 불평등한 분배와 순환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구의 증명을 읽으면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사회를 한 번에 공산주의로 격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로 바꾼다고 해도 사실 국가라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더라 하더라도 공산주의라는 틀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또 소수의 어떤 엘리트들한테 그 자본이 또 쓰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구제가 될 수 있을지는 저도 공산주의에서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구의 증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구의 삶이 저는 짐작이 가지 않더라고요. 구가 평생 동안 짊어왔던 그 짐의 무게가 저는 전혀 짐작이 되지 않아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기에도 모자란, 사랑을 나누기에도 모자란 그 삶에서 혹여나 우리를 빗장이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두리번 하며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바깥만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만 했던 그리고 한껏 웅크리고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삶이 참 알고 싶어졌습니다. 훗날 또 구와 담 같은 존재를 제가 인생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조금이나마 더 그들의 이야기를 더 알면서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도서관에서 5권의 책을 빌려왔는데요. 바로 이 책들입니다. 첫 번째는 조문영 작가님의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 왔는가 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김승섭 작가님의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준철 작가님의 가난의 문법입니다. 네 번째는 김인정 작가님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진아 작가님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입니다. 이렇게 5권을 빌려왔는데요. 사실 3권만 빌리려고 갔다가 또 2권이 눈에 들어와서 5권을 빌려왔습니다. 먼저 빌리려고 했던 책들은 가난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3권이었어요. 이 3권을 빌리러 갔다가 그 옆쪽에 이제 연관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고통 구경하는 사회,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구와 비슷한 사람들의 삶의 결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간접 체험해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5권 중에서 2권은 지금 읽은 상태예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이거는 요 정도, 4분의 1 정도 읽은 상태고 소준철 작가님의 가난의 문법은 어제 완독했는데요. 차례차례 제가 나누고자 하는 바를 이 영상 뒤에 차곡차곡 모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가난의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은 소준철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2020년에 나온 책이라 사실 이제 조사나 통계 같은 것,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실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쉽게 말하면 폐지 줍는 노인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폐지 줍는 노인분들은 폐지만 줍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활용품까지 수거하시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이 책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길을 지나다니면서 우리 모두 마주친 적이 있잖아요. 폐지를 줍거나 플라스틱을 정리하시는, 유리병을 담아서 가시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의 찰나에 우리는 안타깝다, 얼마나 힘드실까? 라곤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분들은 과거에 저분들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지금 저렇게 사시는 거다라고 쉽게 속단해 버리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해결해줄 문제여야 하고 사회적 구조가 맞물려 있는 확실히 맞물려 있는 문제구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1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짧은 윤영자라는 여성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와 연관된 객관적인 조사나 객관적인 사실들이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윤영자라는 분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작가님께서 그 시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의 성함 중에서 통용이 되는 이름 중에서 고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을 포커스로 맞춘 것은 남성 노인보다는 여성 노인분들께서 육체적 노동을 하는 데에 더 어려운 상황이시기도 하고 남성 노인분들은 여성 노인분들에 비해 직업을 구하는 기회가 조금 더 열려 있기도 하고 고를 수 있는 직업이 여성 노인분들보다는 더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더 포커스를 여성 노인에 맞추셨다고 합니다.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이란 여느 도시에나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일이다. 우리에게 문제적인 이유는 바로 이 일을 하는 이들이 노인이라는 데 있다. 노인들의 이 일은 아주 잠깐 우리의 눈앞을 스쳐갈 뿐이고 우리는 그때 포착한 이미지로 그들을 판단하게 된다. 어디에나 있는,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보이지 않는 이 일을 알 때 우리는 사회의 가려진 부분을 이해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활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어 살고 있었는지 말이다. 27쪽. 한국의 도시에서 판잣집이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이 사라진 줄 알았다. 사실 폐지 줍는 노인분들도 멀쩡하게 벽돌집에서 살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이렇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사실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눈에 눈물이 진짜 여러 번 글썽였는데 끝까지 흘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14개의 챕터가 윤영자님의 가상 에피소드가 먼저 전개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서술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문학인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윤영자님의 가상 에피소드가 더 마음에 와닿기는 했습니다. 윤영자님은 이런 삶을 사셨어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 모두 다 연락이 잘 되진 않아요. 연락이 잘 닿는 자식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식들도 있는데요. 자식 6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동네 복덕방에서 사무일을 도우며 애 둘을 돌봤다. 남편이 돌아왔지만 그는 안정된 직업이 없었다. 가끔 돈을 벌어왔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건 그녀의 몫이었다. 첫째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녀는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일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의 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했고 장사를 위해 동네 새마을 부녀회 활동도 시작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그렇지만 IMF 위기가 닥쳐왔던 시기 해고를 당한 첫째 사위에게 사업 자금을 대줘야 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들 준호와 막내딸 정수기에 사업 자금을 대줬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며 모아둔 돈을 그렇게 다 써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서로 다른 말들 뿐이었다. 자신이 돕지 않아도 잘 살아가길래 안도했던 둘째 딸 경숙이와 둘째 아들 준길이는 화를 냈다. 그 아이들의 입장은 영자 씨와 달랐던 모양이다. 그 아이들은 왜 받은 것도 없이 우리만 엄마를 챙겨야 하냐. 첫째들이 그리 중에서 집까지 말아먹은 거냐는 둥 끔찍한 이야기를 해왔다. 이제 연락이 되는 건 첫째 딸인 미숙이와 첫째 아들인 준호 그리고 막내딸 정숙이 뿐이었다. 준호는 계속해서 사업을 말아먹었다. 동네 역에서 떡집을 하다 말아먹었고 그 자리에서 식당을 했지만 그 역시 망했다. 준호는 자리가 안 좋아 망한 거라며 이제는 동네에서 꼭 필요하니 망할 일 없다는 슈퍼를 하겠다고 했다. 준호는 목 좋은 곳에 슈퍼를 차린다며 신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의 슈퍼 근처에 편의점이 들어왔고 연이어 근처 서울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와 다시 망했다. 미숙이네 집을 도와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준호와 정숙이의 사업 자금을 밀어주다 영자 씨와 그 남편인 정욱 씨는 가진 것을 잃었다. 이렇게 영자 씨는 그나마 젊은 시절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을 잃고 남의 집에서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영자 씨는 한스러운 이 사정이 괴로웠다. 한동안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았고 휴대폰에 자식들 이름이 뜰 때마다 별별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앞으로 손주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됐지 라는 생각으로 떨리는 마음을 채웠다. 영자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주 긴 한숨이었다. 그러고는 돈도 밥도 안 되는 허튼 생각 집어치워야지 라고 혼잣말을 되뇌고 앞으로 걸었다. 가상 에피소드이지만 이 작가님께서 인터뷰하고 알아보신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짜집기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고, 아니 현실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 옆에 지나가고 있는 노인분들이 겪고 있는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지만 노인분들도 그분들의 삶에서 진짜 허덕이고 있는 거죠. 자식들을 위해서 다 희생했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자식들을 더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더 뒷바라지하느라 모든 걸 잃어버린 삶. 그리고 다시 취업하고 싶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취업할 수 없고 또 그때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르고 고른 것 할 수밖에 없는 일은 폐지 줍는 일밖에 없는 거죠. 말하면서 또 울컥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 또한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배운 것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성 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기존의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여성 노인의 경우는 숙련된 기술 혹은 장기적인 경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낮은 취업문에 막혀 나쁜 환경과 조건의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거나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책 10권 드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 리어카에 종이를 담고 어떤 쇠파이프 같은 걸 담고 유리병을 담고 하면 100에서 200kg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끌고 말도 안 나와. 그것을 끌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름에는 땡볕인데 그때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 다니시고 비가 올 때에는 내 몸이 젖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비가 젖어서 종이의 제값을 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며 종이를 막고 본인들이 모은 것들을 닦고 막고 보호하고 제 몸보다 종이와 재활용품을 더 감싸는 그 삶에 대해서 저희가 무어라 형용사를 붙일 수 있겠어요? 정말 그들의 삶을 읽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과는 최저임금이 조금 다르고 물가가 다르긴 하지만 이 책이 2020년에 발간이 되었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kg의 폐지를 판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물상으로부터 받는 가격은 10년 전에 비해 더 줄었다. 2009년 8월에서 2014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폐지 가격은 최대 203원, 최소 68원이라는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평균 133원 정도로 현재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 반면 2020년 9월 현재 폐지 가격의 전국 평균은 66.6원이다. 그때의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이었어요. 2015년에. 근데 그때의 이분들께서 버는 시급은 500원 혹은 1,118원, 380원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이라고 나아진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알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영자 씨는 문득 궁금해졌다. 동네 사람들이 대체 뭘 사길래 이 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영자 씨가 경험한 바로는 모든 상자에 폭탄 그림이 있었고 그 폭탄 안에 로켓 배송이라 적혀 있었다. 로켓 배송이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영자 씨는 이해가 되질 않았다. 상점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자를 내다버리는지 말이다. 그래서 영자 씨는 로켓 배송을 상자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거나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크기의 새 재벌 회사로 알았다. 우리가 마음껏 쓰고 마음껏 버리는 동안 그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윤 영자님을 부양해주거나 용돈을 보내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윤 영자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부양의 의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어느 날이었다. 그녀는 동사무소에 가 직원에게 통장을 들이밀며 말했다. 시방 가진 게 없는 거 보이지 않소. 나가 왜 그거가 안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자식 새끼들도 도와줘도 않는디. 서방도 아파 들어 누웠어라. 어째 나라도 도와주질 않으요잉. 자식들도 용돈 주도 못할 처지라 아니요. 요 보시오. 돈이 있는가 없는가. 나 좀 찌깸만 도와주요. 저의 사투리 때문에 감정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떨어져서 통장을 들이밀면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지 못하냐. 우리 자녀들도 나한테 용돈을 못 본다. 제발 나 좀 조금만 도와주라. 이렇게 말하는 심정.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심정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제 제가 이 책을 완독하고 바로 인스타그램에 잠깐 바로 쭉 글을 썼는데요. 잘 쓰고 못 쓰고 이걸 떠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 말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잠깐의 시간 힘드시겠다 생각한다. 그리고 다음 풍경에 그 찰나의 생각은 금세 밀려난다. 그분들의 삶을 평가할 수도 격변시킬 수도 없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알아주고 반응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펼쳤다. 누군가는 이분들의 짐을 보고 과거에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 쉽게 속단해버리고 누군가는 사회를 향해 분노하기도 한다. 나는 그 중간쯤이라 하겠다. 어쩌면 중간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저 바깥에 있다. 이제야 기웃거리는 것일 수 있겠다. 책 몇 권 드는 것도 버겁고 잠깐이라도 땀이 나는 걸 꺼려 하는데
온몸에 모래주머니를 찬 듯 그냥 움직이는 것도 힘겨운 몸으로 하루 종일 100에서 200km의 리어카를 끌며 걸어다니는 삶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비 오는 날 내 몸이 젖는 것보다 혹여나 종이가 젖어 제 값을 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비를 맞고 닦아내는 그 심정 또한 헤아릴 수 없다.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전날의 노동으로 눈을 더 붙이고 싶지만 늦게 나가면 주울 것이 없기에 그들만의 경쟁에서 패배하기에 새벽 일찍 쇳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노인의 삶엔 성실과 책임감이란 말을 붙이지도 못하겠다.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노인들의 삶엔 어떤 단어를 붙여야 할까? 쉬 단어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한 삶 앞에 출근길에 길을 막는다며 빵빵 경적을 울려대는 젊은이들의 짧은 인내심이 뒤따른다. 그 누구를 잘못했다 말할 수 없다. 잘못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저 경적 소리가 잦아들도록 늙어서 아침잠이 줄어 괜찮다는 말 말고 더 늦은 시간까지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가 행동으로 반응하길 바랄 뿐이다. 제도의 움직임은 우리의, 나의 관심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런데 오늘 요 책, 제가 요즘 완전 홀릭하고 있는 김연경 작가님의 사람, 장소, 환대를 읽는데 폐지에 죽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윤영자님께서 기초생활수급권을 얻지 못했는데 그 얘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장성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을 얻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우리는 가부장제를 보완하는 국가라는 말로 이러한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국가는 사회의 기초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자와 피부양자,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으로 나눈다. 가부장제의 문제점은 피부양자, 부양자, 대표자에게 쉽게 인격적으로 종속된다는 것이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가족을 구성 단위로 하는 국가에서는 자녀들이 가장의 전횡 아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부장제는 또한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엮어놓음으로써 그들 사이에 순수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막는다. 관계 속의 개인들이 서로를 도구화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관심을 관계 바깥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가족이라면 경제적인 관심을 가족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윤영자님도 자식들의 사업이나 자식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노인이 되었을 때 장성한 자녀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또 얻지 못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가족이라는 그 제도권 안에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제도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데 그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관계가 끊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가족한테 경제적인 관심을 들이대지 않을 수 있냐.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감정만 교류하면서 가정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난의 문법 이거 한 권만 이야기했는데 찍고 나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영상을 이 책마다 한 권씩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감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구의 증명의 여파로 읽은 첫 번째 책 소순철 작가님의 가난의 문법을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의 한을 더 느끼자, 제도를 다 갈아엎자, 이 제도를 갈아엎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들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 속의 하나의 조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또한 언제 그 조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어쨌든 힘써야 하지 않나라는 현실을 나누고자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기대 이상의 책이었고요. 기대 이상의 가르침을 안겨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